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좀 흥미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. 바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는데 과연 그 판결로 중국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. 네,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법무법인 KMP 블로그 글에 나온 A회사랑 B회사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서요. 이 국제계약의 어떤 함정,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의 판결 집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실감나게 살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. 그렇죠. 법정 승리 너머의 진짜 과제. 오늘 이걸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계약 내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? 한국의 A회사가 상표 X 권리자였고 중국 B회사한테 5년간 중국 온라인 쇼핑몰 동물에서만 이 상표 옷을 팔아라. 이렇게 독점 판매권을 줬어요. 네, 그렇죠. 로열티는 매출의 2%, 근데 연간 최소 65만 위안은 보장해라. 이런 조건이었고요. 여기서 이제 계약서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그 위약금 조항. 만약에 B사가 지정된 플랫폼 말고 다른 데서 팔고 A사가 중단하라고 했는데 10일 안에 안 하면 최소 보장 로열티의 5배를 물기로 한 거예요. 와, 5배요. 엄청나네요. 네, 상당한 금액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분쟁이 생기면 한국법을 따르고 재판도 한국 법원에서 하기로 정했다는 점. 이게 사실 A사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. 그렇죠. 자기들한테 익숙한 법으로 하려는. 네. 근데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. 네, 그런데 이제 B회사가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. 2023년 로열티 중에 한 45만 위안 정도를 안 줬고, 일부를 지급 안 했군요. 네. 그리고 동물 말고 뭐 타오바오나 징동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막 팔기 시작했어요. 계약 위반이네요, 명백한. 그렇죠. A사가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뭐 무시했고, 심지어 2023년 1월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 해지 통보를 해버렸답니다. 이건 뭐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. 이런 국제소송에서 전문가님 첫 번째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하셨죠? 아까 송달이라고? 네, 맞아요. 송달. 이게 쉽게 말하면 소송 서류를 상대방한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. 특히 중국이랑 할 때는요. 그냥 서류 보내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? 이게 2005년부터 발효된 한중 사법 공조 조약이 있긴 한데요. 그 절차 따르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. 뭐 헤이그 성달 협약이나 아니면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송달 과정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소송 전체가 늘어지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뭐 숨기거나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.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네요,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하게 딱 명시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송달 문제도 어찌어찌 넘겼다고 치고 A사가 드디어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죠. 네, 가정해보죠.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. 이 한국 법원 판결문 과연 중국 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? 그러니까 B회사 중국 자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. 네, 이게 핵심이죠.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조건부 상호주의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. 조건부 상호주의요. 그게 뭔가요? 중국 민사소송법을 보면요. 양국 간에 뭐 관련된 조약이 없으면 과거에 한국 법원이 중국 판결을 인정해주고 집행해준 사례가 있을 경우에만 중국 법원도 한국 판결을 인정해줄 수 있다. 이런 상호 보증의 원칙을 따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국 판결을 인정해 준 적이 있어야 걔네도 우리 걸 봐줄 가능성이 생긴다. 이런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도 해줘라.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약간 뭐랄까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네요.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, 그럼? 네, 다행히 좀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. 1997년에도 중국 웨이팡시 법원이 한국 판결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건 2017년이에요. 2017년이요. 네, 칭다오 중국 인민법원이 한국 수원지방법원 판결 집행을 승인한 사례가 있거든요. 예. 이게 되게 중요한 진전인데 그때 피고가 칭다오에 오래 살았고
또 한국 법원이 과거에 중국 판결을 인정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상호 보증이 인정됐던 거죠. 아하. 이게 중국에서 한국 판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의 첫 사례로 알려져서 의미가 큽니다. 아, 그럼 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네요. 네, 그렇긴 한데 여전히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개별 사건마다 중국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. 2017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100%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그럼 결국 계약 단계부터 뭔가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거대기업 상대로 그런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그래서 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. 계약서의 준거법, 분쟁 해결 방식, 소송이냐 중재냐, 구체적인 위약금, 송달 주소 이런 거 명확히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정말 가능하면 계약 협상할 때부터 중국 내 자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요구하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상대방 신용도나 중국 내 주요 자산이 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. 아, 미리 자산을 파악해둔다. 네. 그리고 또 현지 법률 전문가랑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로열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라이센스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. 그러니까 분쟁 터지고 나서 집행할 수 있을까? 이것까지 염두에 둔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. 와,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이 국제계약, 특히 중국이랑 할 때는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 그 판결을 어떻게 진짜 내 돈으로 만들 거냐, 이 문제까지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네요. 그렇죠. 승소 판결문이 그냥 종이 조각이 안 되게 하려면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사례가 딱 그거죠. 법적인 승리랑 실질적인 권리 확보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국경 간 비즈니스가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. 그런데 한 나라의 법원 판결이 다른 주권 국가, 특히 우리처럼 경제적으로는 엄청 얽혀 있는데 법률 시스템은 다른 그런 나라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? 이런 점들이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